네, 앞서 리포트에 이어 문성훈 위치모빌리티 사장과 이보경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보경 기자, 이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네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사회적 대타협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거대 IT 기업인 카카오와 정부, 택시업계 이렇게 한 거지, 위치 모빌리티라던가 네. 플러스 같은 IT, 중소 IT 업체들이 좀 빠진 대타협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발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문 사장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해 당사자인 위치 모빌리티는 빠졌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먼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카풀을 둘러싼 타협을 하려면 원래 카풀을 구성하고 있는 드라이버 또 라이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그걸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관리 감독하는 정부, 또 모빌리티의 전체 구성원 중에 하나인 택시 업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대타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참여 대상자를 보면요. 일단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업체인가요? 사실 이 업체는 대부분의 택시를 기반으로 네.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한 업체입니다. 네. 근데 카풀은 한 달 정도 했고요. 네. 대부분의 기반이 택시 플랫폼인 상태에서 택시와 카풀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협상을 한다. 저는 이거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지금 네. 구성이고요. 또 한 가지 카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비자들이 빠졌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리프트, 또 올라, 그랩 같은 서비스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출퇴근에 국한해서 하겠다라는 기존에 있는 법률 취지 내에서 이제 하는 그런 업체마저도 네. 전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네. 이 타협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사실상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업계와 타협을 이룬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사실 그건 인정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네. 이제 처음 이 타협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일부 카풀 업체랑 타다 같은 업체들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하고 택시가 이제 협의를 시작한 거는 카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네. 택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업체가 카풀까지 참여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상호간에 논의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어떤 그런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또 소비자가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네, 그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운수사업법이 지금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게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기자? 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자가용 유상 운송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카풀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출퇴근 교통 혼잡을 좀 해소하고 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출퇴근 시간의 해석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업계는 유연근무제가 좀 확대되고 있고 하니까 24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 이 택시업계에서는 7시부터 9시, 6시부터 8시 이렇게 전통적으로 정해 있는 이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카카오만 들어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 시간을 좀 한정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해석을 좀 못 박은 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여기에서 카풀 업체들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출퇴근 시간을 해석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7시에서 9시, 그다음 오후에 6시부터 8시까지로 한정하는 게 저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여기 계신 기자님 몇 시에 출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9시에 출근하십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도 오늘 한 10시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주 유연하게 여러 가지 근무 시간을 적용하고 네. 또 여러 가지로 그냥 틀에 박히지 않은 여러 문화를 네. 또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 협의는 출근 시간은
우리나라에서는 7시에서 9시, 퇴근 시간은 6시에서 8시라고 그냥 정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네. 이건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법률은 그야말로 진짜 자연스럽게 본인이 실제 출근과 퇴근할 때 할 수 있었던 거를 네. 어떻게 대타협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인 이 모빌리티 네. 비즈니스를 더 줄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법을 더 개정하려고 하는지 전 네.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모빌리티 산업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우버가 있고요. 중국의 디디 출싱, 그리고 동남아의 그랩 이렇게 다들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의 이 차량 공유 사업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저희가 운영하는 어디고라는 서비스는 네. 원래 한국에서 출발한 업체가 아닙니다. 네. 미국에 있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서비스에 대항해서 한국어 전용 우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TNC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저희는 사업하려고 했었죠. 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부가 갖는 스탠스는 그동안 너무나 사실은 힘들게 만드는 정책들을 펼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다가 2017년에 여러 가지 벤처 지원을 하고 또 법률을 훨씬 유연하게 이제 벤처에 유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뭐 규제 개혁, 뭐 샌드박스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믿고 사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서비스에 씨앗조차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참으로 진짜 요번 뭐 대타협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7년에 캘리포니아 서비스 대신에 한국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 법인 파트너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주 요즘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그거 봐라, 한국 정부의 리스크가 이 정도로 크다, 한국 사회의 리스크가 크다. 이제 이런 요즘에 이제 연락이 아주 자주 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우버나 리프트, 그랩, 뭐 올라 같은 인도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투자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뭐 여러 벤처 캐피탈 비롯해서 이제 투자 업계는 한국 업체에는 사실 투자 잘 안 하고요. 네. 아까 얘기한 여러 정책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동남아에 있는 뭐 그랩 그다음에 인도에 있는 올라 같은 회사에는 우리나라 현대차, SK, 미래에셋, 네이버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1조가 넘습니다. 네. 단지 동남아에 있는 모빌리티를 하는 두 업체에 투자한 돈만 1조가 넘습니다. 2019년에 제가 뭐 보도 자료에서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벤처 창업 지원 예산이 1년에 8,900억 정도입니다. 네. 근데 개별 기업이 단일한 서비스를 하는 업계에 그것도 동남아 업체에 1조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돈이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나라 기업에 쏟아졌다면 네.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네.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네. 지금이라도 사실 신사업에 대해서 훨씬 정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정책적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해외에만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저도 취재 과정에서 좀 들었는데 네.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하려고 1조 정도를 투자하려고 좀 네. 찾아봤는데 투자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뭐 빈손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규제 혁파를 늘 없애야 한다고, 규제 없애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뭐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알고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 모빌리티 사업이 글로벌 트렌드로 가고 있고 또 신사업 육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기존 사업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택시 업계 뭐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와 뭐 거기에 딸려 있는 뭐 식구들까지 생각을 하면. 이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뭐 호소를 좀 외면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택시 노동자의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월급제도 시행한다라는 뭐 이런 처우 개선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자율주행차도 좀 타본 적이 있는데 이 모빌리티 사업은 빅데이터 축적의 차원에서 이 자율주행차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사실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뭐 택시와 뭐 모빌리티 업계의 뭐 카풀 논쟁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재교육 같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늘 새로운 산업의 태동에는 그에 따른 진통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현명하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훈 위츠 모빌리티 사장과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